저자가 읽어주는 책, 식물, 세상의 은밀한 지배자, 고정이 지음, 고정이 읽음. 세 번째 이야기, 네덜란드 드림. 그런데 왜 하필 그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네덜란드 사람들이 튤립 마니아가 되었을까? 지금도 속 시원한 대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염병이었다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 보인다. 마치 튤립을 만지는 순간 마법에라도 걸리는 것 같았다. 1630년경부터 서서히 시작되었던 튤립 열풍이 1634년 고조되었다가 1637년에 크래쉬와 함께 막을 내렸다. 그때의 상황을 보면 마치 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흡사한 양상으로 발전해 갔었던 듯하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주거의 목적이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분양받고 그것을 되팔고 되팔아서 엄청난 잉여 가치를 형성했던 것과 흡사했다고 보면 되겠다. 그러니까 튤립 마니아가 된 사람들이 모두 튤립을 좋아해서 그리 된 것은 아니었다. 튤립이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튤립이 어째서 투자 가치가 있었을까? 그건 튤립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네덜란드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도 볼 수 있다. 프랑스나 터키 역시 튤립의 마법에 빠져 있기는 했지만 튤립이 투자 상품으로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사할 수 있었다. 이는 튤립의 독특한 성격과 17세기 네덜란드와의 절묘한 만남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네덜란드의 상황과 튤립이라는 식물의 별난 점을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우선 네덜란드의 상황을 보면 이러하다. 17세기 네덜란드는 최고의 황금기를 맞는다. 탈탈 털어서 인구 200만 밖에 안 되는 조망만한 나라가 아무 자원도 없이 어떻게 세계를 제패하는 강대국으로 성장했을까? 사람들은 이를 미스터리라고 한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17세기의 유럽은 대단히 어수선한 시기였다. 세계관이 뒤바뀌는 중이었고 정치적으로는 신성 로마 제국이 쇠약해지고 프랑스가 득세하고 있었다. 그리고 신교와 구교의 대립으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30년 동안 지속되었다. 또한 패스트가 다녀갔다. 30년 전쟁은 왕위 계승권을 빙자해서 시작된 것이지만 각 국가와 왕조 사이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던 데다가 종교전쟁까지 겹쳐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가 참여해 대륙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전쟁이었다. 이런 상황이 네덜란드에게는 오히려 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네덜란드는 스페인 왕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 구교 세력이었던 스페인이 전쟁에서 패하며 물러가자 구교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신기호의 세력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다른 국가에서는 왕권이 점점 강화되고 있었으나 네덜란드는 유독 공화국 체제를 선포했다. 이는 그때까지 귀족층을 이루고 있던 스페인계들이 물러가 귀족층이 희박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게다가 전쟁에서 신교 세력이 승리하였으므로 네덜란드는 더욱 힘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도시연합체를 형성하고 오라니언 가문의 비렐름 왕에게 명목상 군주의 역할을 맡겼지만 실권은 시민들에게 있었다. 이들은 종교에 관대했다. 그러므로 유럽 전역에서 신교도들이 대거 몰려들었다.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네덜란드 드림이라고 해야 할까? 이들은 곧 인적 자원이었고 그 중에는 자본을 가지고 망명해온 귀족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신교 세력의 석학들, 사상가와 예술가들이 자유를 찾아 몰려들었다. 이들이 네덜란드가 곧 문화와 예술의 중심 세력으로 성장하게 된 원동력이 되어준 것이다. 이로써 남쪽에서는 구교의 로마가, 북쪽에선 신교의 네덜란드가 두 개의 정신적인 축을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남쪽의 로마에서 고대 이상향을 꿈꾸고 있을 때 북쪽에서는 이 이상향을 실현하고 있는 듯 보였다. 더욱이 15세기 이후 쇠퇴한 한자연맹의 자리를 네덜란드가 물려받으며 북해를 통한 교역로도 장악하게 되었다.
전쟁으로 피폐된 대륙 재건을 위해 많은 물자가 필요했고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국제교역이 꼽히기 시작했다. 특히 인도와 교역으로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패스트가 발생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그 결과로 노동력이 귀해져 임금이 올랐으며 그러다 보니 일반 노동자가 평범한 관리들도 제법 여유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여유가 생기면 투자를 하거나 취미생활에 눈을 돌리게 된다. 투자로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이 그때도 부동산이었고 그 다음이 미술품 그리고 튤립이었다. 여유가 생기면 집을 사고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정원을 가꾸고 미술품으로 집안을 장식하는 것은 어디나 다를 바 없었다. 당시 튤립은 유럽에 이미 널리 퍼졌을 뿐 아니라 고가의 인기 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이었다. 튤립 마니아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어느 순간에 튤립과 사랑에 빠지면 도저히 헤어날 수 없다고. 튤립은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다른 식물에게선 보기 힘든 별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번식 속도가 엄청 느리다. 거의 모든 식물들이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을 고안하여 왕성한 번식력을 보이고 있지만 튤립은 마치 번식을 꺼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이 완벽한 꽃이 가끔씩 이변을 부렸다. 분명 빨간 튤립의 구근을 심었는데 이듬해 엉뚱한 색의 꽃이 피는 거였다. 전혀 예상치 않은 방향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거다. 식물학자들도 머리만 갸우뚱거릴 뿐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돌연변이 결과로 아주 특별한 꽃이 하나씩 나타나곤 했다. 줄무늬, 전무늬들도 생기고 두 가지 색 혹은 여러 색이 섞이는 경우도 있고 형태도 달라져서 가장자리가 마치 레이스처럼 나풀거리는 것, 칼처럼 뾰족해지는 것 등 믿기 어려운 재주를 부렸다. 이는 일부러 육종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튤립 마음대로였다. 나중에 20세기에 들어와서야 진딧물이 매개가 되어 퍼뜨리는 바이러스가 이 변종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당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자연의 조화였다. 수많은 학자들과 원예가들이 달라붙어 연구와 실험을 게을리하지 않았지만 튤립은 그 비밀을 수세기 동안 감추고 있었다. 이상한 점은 또 있다. 일단 변종이 생기더라도 이것을 다시 구근으로 번식시키면 새 유전자가 유지되는 법인데 여기서도 튤립은 저하고 싶은 대로 했다. 바이러스 영향과는 무관하게 또다시 불쑥 변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런 종잡을 수 없는 성격 때문에 튤립의 인기는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물론 재배를 시작한 지 몇십 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그동안 튤립의 공급량이 많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값이 오르면서 많은 농부들이 튤립 재배로 업종을 바꾸기도 했다. 그러나 튤립은 매매 계약을 하고 나서 또 여러 달 기다려야 상품을 손에 넣을 수 있는 물건이었다. 구근으로 번식하는 식물들은 꽃이 지고 나면 그때부터 새 구근을 만들기 시작한다. 그래야 늦여름이나 초가을이 되어 완성이 되는 것이다. 우선 튤립을 구매하고 싶은 사람은 봄에 꽃이 필 때까지 재배원에 가서 실물을 보고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가계약을 했다. 그리고 가을에 완성된 구근을 받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분양부터 받아놓고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시스템이었다. 튤립이 어느 정도 인기 상품이 되면서 원예가들이 화가를 시켜 튤립을 하나하나 그리게 했다. 그리고 복잡한 학명 대신 쉬운 이름들을 붙였다. 초기에는 유명한 공주 이름이나 장군 이름들을 따서 불렀다. 기억하기 좋은 까닭도 있었지만 튤립의 수많은 변종 때문에 식물학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해서 카탈로그가 탄생했다. 화가가 그린 아름다운 그림 옆에 로맨틱한 이름이 나란히 표기되어 인쇄된 카탈로그를 구매자들에게 보였고 이제 재배원에 직접 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여기 거강꾼들이 등장한 것은 어쩌면 당연했을지도 모른다. 계약금만 있으면 자본이 그리 많지 않은 사람도 거강꾼으로 나설 수 있었다.
우선 5% 정도 계약금을 걸어놓고 봄에 대량으로 예약을 해놓는다. 그리고 구근이 땅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동안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거였다. 대개는 최소한 2배로 다시 팔았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자본을 모아 다음 해는 더 많은 구근을 사서 팔았다. 이때 이 중개상으로부터 구근을 산 사람이 꼭 최종 소비자는 아니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팔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게 된 것이다. 그러기를 몇 년 정도 하다 보니 이젠 아예 판매자와 구매자가 주막에 모여 칠판에 가격을 써가며 빠른 속도로 사고 파는 주식시장으로 변모해가게 되었다. 이런 튤립 시장이 특히 남부의 할렘을 중심으로 우죽순처럼 불어났다. 마치 신도시 개발지에 부동산 중개소가 모여드는 것과 다를 바 없었고 그 사이 중개인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튤립 재배원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공급 속도도 빨라졌다. 그러다가 공급과 수요 사이의 저울이 공급 쪽으로 살짝 기울어지면서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초기에는 귀족들의 전유물이었으나 점차 일반인들도 가담했었다. 튤립을 사기 위해 방앗간을 통째로 저당 잡힌 방앗간 주인 이야기나 그림을 튤립과 바꾼 화가 얀판 고이엔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등이 전해진다. 지금 튤립 한 송이는 몇천 원에 지나지 않는다. 화가 고이엔의 그림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현재 세계 박물관에 고루 걸려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렇게 크래쉬가 왔고 튤립 마니아 시대는 끝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튤립의 시대가 끝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욱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때까지 별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대체 튤립이 어떤 꽃이기에 하며 쳐다보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튤립 혐오자들도 생겨났다. 한 식물학 교수는 튤립이 눈에 띌 때마다 지팡이로 뭉개버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애꿎은 꽃의 여신 플로라가 오명을 뒤집어 쓰기도 했는데 플로라의 광대모자라는 제목의 캐리커처가 나돌았다. 광대모자처럼 생긴 주막집에서 거강꾼들이 모여 튤립 구분을 저울에 달고 있고 주막집 앞에는 바보의 상징인 노새를 탄 플로라가 튤사모들 즉 튤립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문매를 맞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노새의 걸음더미에서 자란 금이라는 제목으로 가십 기사가 실리기도 하고 최고가로 거래되었던 샘퍼 아우구스투스처럼 붉은 바탕에 흰 줄무늬 옷을 챙겨 입은 광대를 그려 튤립 마니아들을 비웃기도 했다. 유명한 화가 브리겔은 그 자신이 수많은 튤립 그림을 그렸기 때문인지 다분히 자학적인 캐리커처를 남겼다. 원숭이들이 근사하게 차려입고 튤립을 거래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분노와 충격을 사귀고 난 후 튤립 세상은 정리가 되어갔다. 거간꾼과 거품이 사라진 곳에 튤립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만 남게 된 것이다. 이 튤사모들은 중개상을 통한 튤립 매매를 거부했다. 스스로를 플로라의 진정한 아들과 연인들이라 칭하며 향후 튤립을 재배하고 사랑하는 데에만 전념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리고 그 뜻을 널리 펼쳐 보이는 의미에서 가장 아름다운 튤립을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열었다. 튤립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뜻이다. 진정한 튤립의 전성시대는 이제 막 시작되었던 것이다. 알렉산드르 듀마가 검은 튤립이라는 소설의 배경으로 삼은 것이 바로 이 시기였다. 튤립 애호가 협회에서 검은 튤립 재배에 성공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상금을 준다고 공고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물론 주인공이 티 한 점 없는 완벽한 검은 튤립을 재배하는 데 성공하지만 적의 음모에 의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튤립도 빼앗겼다가 천신만고 끝에 다시 찾아 상금도 타고 착하고 아름다운 아내를 얻는다는 전형적인 듀마 스토리이다. 그런 주인공들의 입을 통해서 살인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튤립을 죽이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범죄다.
라는 말로 튤사모들의 튤립 사랑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전하고 있다. 튤립 화분을 끌어안고 종일 빛을 따라 자리를 옮겨가는 장면이라 튤립을 더 사랑하는 남친 때문에 튤립에게 질투하는 여주인공의 이야기는 그저 웃어 넘길 일이 아니다. 물론 검은 튤립은 뒤마의 상상력에서 나온 거지만 이 소설의 자극을 받아 실제로 검은 튤립을 재배한 원예가들이 있었다. 완전히 검은 튤립은 아직 없지만 검은 보라색이나 검은 자주색 튤립 재배는 일찌감치 성공을 거두어 현재 여러 품종이 나와 있으며 꽃박람회나 정원박람회에서 우아한 자태를 자랑하고 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공주병과 매스게임이라는 제목인데 튤립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